삭풍이 살점을 도려낼 듯 흉포하게 울부짖던 그의 동짓딸. 기나긴 밤 마을 어귀에 홀로 선 낡은 초가집 살인문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니 집채만 한 덩치에 서리빨 같은 은빛 털이 듬성듬성 섞인 거대한 범 한 마리가 콧김을 하얗게 뿜어내며 마당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 눈빛은 마치 지옥불에서 갓 꺼낸 숯덩이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살기보다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하면서도 묘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으나 정작 그 짐승은 사냥감을 찾는 맹수의 몸짓이 아니라 마치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나그네처럼 느릿하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팻마루 앞까지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낡은 방문 창호지를 흔들 때마다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존재감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산을 다스리는 신령, 즉 산군의 위엄 그 자체였다.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거대하고 흉포한 산짐승을 인가로 내려오게 만들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으면서도 그 의문을 떨칠 수 없었으니 이 기이한 밤에 방문은 실로 10년 전에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 그의 겨울 역시 지금처럼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먹을 것이 귀해 산짐승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이었다. 이 초가집의 주인이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박씨 할머니는 텃밭 구석에 심어둔 감나무 한 그루를 자식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그에 따라 감히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려 지나가는 새들조차 입맛을 다실 정도였다. 박씨는 곶감을 깎아 장에 내다 팔 요량으로 감을 거의 다 따고도 나무 꼭대기에 가장 붉고 큰 홍시 몇 개를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그것은 날짐승뿐만 아니라 혹여 산에서 내려올지 모를 배고픈 생명들에 대한 늙은 여인의 따스한 배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쿵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박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 구석에는 피투성이가 된 어린 범 한 마리가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떨어진 홍시가 으깨져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어미를 잃고 덫에 걸려 다리마저 다친 채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마을로 내려온 그 어린 짐승은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박씨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슬프던지 박씨는 두려움보다 측은지심이 앞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 남은 밥덩이와 남겨둔 홍시를 가져다 주었다. 찢은 미물이라도 목숨은 귀한 법인데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했누.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박씨의 그 한마디는 차가운 눈밭 위에서 죽어가던 어린 짐승의 심장에 깊이 박혔고 짐승은 경계심을 풀고 허겁지겁 그 음식을 받아먹은 뒤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으로 사라졌으나 그날 이후 박씨의 집 앞에는 때때로 산토끼나 꿩 같은 짐승들이 죽은 채 놓여있곤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그 어린 범은 이제 산중을 호령하는 늙은 산꾼이 되었고 홍시를 건네주던 박씨 할머니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오늘 밤이 거대한 짐승의 방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팻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은 호랑이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박씨의 가늘고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임종을 지키러 온 효자 같기도 하고 주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온 충직한 무사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먹먹하게 만들었다. 방 안의 박씨는 이미 기력이 쇠하여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으나 문 밖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과
익숙한 짐승의 냄새를 맡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왔구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내 너를 기다리느라 여태 눈을 감지 못했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삭풍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반가움과 안도감은 문 밖의 짐승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호랑이는 박 씨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굵고 낮은 울음소리를 그르렁거리며 툇마루를 턱으로 툭툭 쳤는데 그것은 마치 걱정 마시오. 제가 여기 있소. 라고 답하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관아에 포수를 불러야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대문 밖으로 나서서 호랑이를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그 짐승이 뿜어내는 기운이 사악한 요괴의 것이 아니라 신성하고 엄숙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10년 전 그날 눈밭 위에서 자신의 손을 핥던 어린 범의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을 기억해냈고 이제는 늙고 지친 몸으로 자신을 찾아와 준 그 거대한 생명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싶어 힘겨운 손짓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했었다. 그러나 야속한 생명의 불꽃은 더 이상 타오를 힘이 없었고 박 씨의 손은 문고리에 닿지 못한 채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밖에서 지키고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포효라기보다는 통곡에 가까워 듣는 이들의 뼈마디를 사무치게 만들었다. 산천초목이 숨을 죽이고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박 씨 할머니는 고단했던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평안한 안식의 세계로 떠났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사방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고 호랑이는 떠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툇마루 앞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상주라도 된 양 혹은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도 된 양. 놈은 밤새도록 내리는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하얀 눈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으나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고 그제야 사람들은 박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을 짐작하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쯧쯧 자식도 없이 홀로 살다 가더니만 짐승이 자식 노릇을 하는구먼. 마을 촐로 중 한 사람이 탄식하며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이한 광경에 숙연해졌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공격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박 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터주듯 슬그머니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는데 그 눈빛은 이미 흉폭함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맹수의 곁을 지나치며 오금이 저렸으나 호랑이가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서둘러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도 슬픈 애도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으니 박씨 할머니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읍내 투전판을 전전하며 빚더미에 앉아있던 박씨의 먼 친척 조카 칠성이라는 작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 침을 질질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뭐라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드디어 죽었다고 옳거니 그 집 감나무 밑에 금단지를 묻어놨다는 소문이 있었지. 게다가 그 집터가 명당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던데 칠성은 노른 빚을 갚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 상복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건달 패거리를 이끌고 마을로 달려올 채비를 서둘렀다. 그는 자신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유산을 가로챌 심산이었으나 그 집 마당에 산신령 같은 호랑이가 버티고 앉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박 씨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호랑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놈은 이제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콧수염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탐욕스럽고 비릿한 인간의 냄새, 10년 전 자신을 덫에 걸리게 했던 사냥꾼들에게서나 맡았던 그 역겨운 냄새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호랑이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앞발에 힘을 주어 땅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은인이 떠난 자리를 더럽히려는 불청객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감나무 가지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눈 위로 떨어지며 붉은 파편을 튀겼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이 집에서 벌어질 붉은 핏빛 다툼을 예고하는 듯했고 호랑이는 그 떨어진 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굵은 꼬리를 한번 크게 휘저으며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제 곧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늙은 호랑이는 죽은 주인을 대신하여 이 초가집과 감나무를 지키기 위해 생의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할 것이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호랑이의 은빛 털을 휘감았지만 놈은 태산처럼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박씨 할머니가 세상을 등진 지 사흘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으로 치르는 초라한 장례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하늘도 고인의 가는 길을 슬퍼하는지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진눈깨비를 뿌려대고 있었으나 정작 상주 노릇을 해야 할 피부치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은 거대한 짐승만이 하얀 상복처럼 눈을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을 장정들이 관을 옮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호랑이는 낮은 숨을 내쉬며 스르르 몸을 일으켜 길을 터주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고 침착하던지 사람들은 저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다. 호랑이의 눈가털은 눈물에 젖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관이 살인문을 나설 때 놈이 토해낸 크응 하는 앓는 소리는 곡소리보다 더 애절하여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으니 이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요란스러운 꽹과리 소리 같은 고함에 의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박씨의 먼 조카 칠성이 이끌고 온 불안당 패거리들의 행패였다. 비켜라, 비켜. 이 집의 유일한 핏줄이자 상주 되시는 몸이 행차하시는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느냐. 칠성은 술에 찌든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싸구려 비단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건들거리며 나타났는데 그의 뒤에는 몽둥이와 낫을 든 험상궂은 장정 서너 명이 킬킬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칠성은 박씨의 부고를 듣자마자 노름판을 걷어치우고 달려왔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고모 할머니에 대한 애도는커녕 오로지 집 문서와 땅 문서를 찾아 팔아치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차려놓은 빈소를 보고도 절은커녕 제상에 올려진 배 하나를 집어 베어 물며 거드름을 피우는 폐륜을 저질렀다. 칠성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집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낡아빠진 초가집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다. 에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더니 집구석 꼴하고는 여봐라. 이따위 썩은 집은 당장 허물어버리고 땅이나 팔아야겠다. 야, 거기 촌놈들 내 고모할머니가 숨겨둔 폐물함 못 봤느냐. 분명 장판 밑이나 구들장에 숨겨놨을 터인데 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마을 촌로가 나서서 점잖게 꾸짖으려 했으나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노인을 밀치려 들었다. 바로 그 순간 팻마루 및 그늘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칠성의 눈이 그곳에 머무는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지며
들고 있던 배 조각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집채만 한 덩치의 호랑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칠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안광이 마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횃불과도 같아 칠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하여 달아났을 터이나 칠성은 뼛속까지 탐욕에 절은 인간이라 공포를 느끼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저 호랑이 가죽이 가져다 줄 막대한 돈이었다. 저적에 다 돈덩어리 아니냐. 저만한 크기의 호랑이 가죽이면 빚을 다 갚고도 기생집 하나는 차리겠다. 칠성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뒤따라온 패거리들에게 손짓을 해보였으나 깡패들 역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산꾼의 위용에 압도되어 뒷걸음질만 칠 뿐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칠성이 마당 한가운데로 한 발짝 더 내디디려 하자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맹수의 본성을 드러내며 크르르릉 하고 땅이 울릴 정도의 낮은 포효를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이 선을 넘으면 내 목숨은 없다는 명확한 경고였으며 그 소리에 놀란 칠성의 패거리 중 하나는 쥐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다. 호랑이는 칠성을 당장이라도 물어 죽일 듯 몸을 낮추고 앞발을 세웠으나 10년 전 박씨 할머니에게서 배운 은혜와 살생을 자제하는 덕 때문인지 아니면 상중성종의 피를 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놈은 칠성을 덮치는 대신 그와 안방문 사이를 거대한 몸으로 가로막고 섰다. 그 모습은 마치 굳건한 성벽과도 같아서 아무리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도 감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성역성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칠성은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막아서기만 하자 간사한 용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지 쉰 목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짐승 새끼가 어디 감히 주인의 조카 악기를 막아야 이똥개만도 못한 놈들아. 뭘 보고만 있어 저놈 잡아 저놈 가죽 벗겨서 팔면 너희들 품삯세 10배는 줄 테니어서 잡으란 말이야.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호랑이의 묵직한 침묵 앞에서 모기 소리처럼 하찮게 흩어질 뿐이었다. 호랑이는 칠성이 날뛰는 꼴을 마치 철없는 아이나 귀찮은 날파리를 보듯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 담긴 경멸과 위험은 칠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한낱벌레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집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자 두려움을 조금 떨쳐내고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다.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저리 패악질을 부린단 말이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네. 사람들의 비난과 호랑이의 기세에 눌린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지만 빈손으로 저 거대한 괴물과 맞설 수는 없다는 계산이 섰는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내 오늘만 참는다. 내일 당장 포수들을 데리고 와서 내 놈 가죽을 벗겨 깔고 앉을 테다. 그리고 이 썩은 집구석은 불살라버리고 땅 문서를 찾아내고야 말겠어. 칠성은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고 그의 패거리들도 꽁무니를 빼며 달아나기 바빴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호랑이는 한동안 대문 쪽을 응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그 긴장된 등 근육과 곤두선 털은 놈이 지금 얼마나 큰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눈발은 점점 굵어져 한방눈으로 변했고 호랑이의 머리 위로 하얗게 눈이 쌓여갔지만 놈은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텅 빈 마당과 주인이 떠난 빈방을 지키는 망부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울자 호랑이는 슬픈 눈으로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 꼭대기에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홍시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핏방울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은 읍내 주막에 틀어박혀 억울함과 분노를 술로 달래며 흉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읍내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라 불리는 포수들과 덫을 잘 놓기로 소문난 사냥꾼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돈주머니를 털어놓았다. 내 그 호랑이 새끼를 잡기만 하면 가죽은 서울 내다 팔고 고기는 삶아 먹고 뼈는 고아서 약으로 쓸 테다. 감히 짐승 따위가 사람의 앞길을 막아 내일 해가 뜨기만 해봐라. 이 산천 초목을 피로 물들여주마. 칠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그는 호랑이의 영물링우스러운 기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으니 이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었다. 한편 호랑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박 씨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보초를 섰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더 크고 날카로운 쇠붙이들과 죽음의 냄새가 이 평화로운 감나무 집을 덮칠 것임을. 놈은 텐마루에 턱을 괴고 누워 방 안에서 나던 할머니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10년 전 눈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되새겼다. 비록 짐승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나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산군의 도리는 인간들이 잊어버린 지 오래된 고귀한 가치였다. 호랑이는 내일 닥쳐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꺼내어 텐마루 나무 기둥을 벅벅 긁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톱 손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집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는 듯했고 마을의 개들조차 산군의 살기를 느끼고 짖지 못하는 밤이었다. 칠성의 탐욕스러운 발소리는 잠시 멀어졌으나 그것은 물러간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한 썰물과도 같았다. 호랑이의 붉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고 그 눈빛은 탐욕에 눈먼 인간들을 향한 무언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이 낡은 초가집과 감나무는 단순한 가옥과 나무가 아니라 탐욕과 의리 인간과 짐승선과 악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잿빛 하늘에서는 간밤의 눈보라가 멈추었으나 대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마을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것은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고 살벌한 발소리들이었다. 칠성은 기어코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으니 읍내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 이름난 명포수 5명을 거금으로 매수하여 박씨 할머니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의 어깨에는 시커먼 무쇠로 만든 화승총이 걸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쓰는 섯을 퍼런 단검들이 절그럭거리며 섬뜩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포수들의 우두머리 격인 곽포수는 곰의 발톱 자국이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사내로 호랑이 잡는 귀신이라 불릴 만큼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았는데 그의 미간이 순식간에 깊게 패이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복의 조카 양반, 단순히 늙은 호랑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냄새는 보통 놈의 것이 아닌데. 칠성은 곽포수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아따 천하의 곽포수가 겁을 먹으신 게요. 늙어서 이까지 다 빠진 똥호랑이라니까요. 가죽이나 상하지 않게 잘 벗겨주쇼. 내 돈은 섭섭지 않게 쳐드릴 테니. 칠성의 재촉의 포수들은 찝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돈 욕심과 사냥꾼의 본능에 이끌려 박신의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은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비털의 호랑이가 있었다. 놈은 포수들이 들어오자 감고 있던 눈을 서서히 떴는데 그 순간 포수들은 일제히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죄 지은 자를 내려다보는 판관의 눈빛이자 산 전체를 굽어보는 신령의 안광이었다. 곽포수는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려던 손을 멈칫했다. 수십 년간 산을 타며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였지만 이런 기운을 내뿜는 생명체는 난생 처음이었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낡은 초가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러 마당에 선 사람들의 폐부를 짓누르는 듯했다. 놈은 으르렁거리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히 앉아 포수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어 볼 뿐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눈빛과 마주친 포수들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금이 저려 총구를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다. 그것은 살기, 삭기가 아니라 영기링해였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 김기의 영역이 눈앞에 실체화된 것 같았다. 이보게들, 총 거두게. 곽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명령했다. 뒤에 있던 젊은 포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저 덩치를 보십시오. 가죽만 팔아도 횡재입니다. 그러나 곽포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총을 어깨에서 내렸다. 내 눈에는 적의 짐승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산신령님이 상복을 입고 앉아 계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사냥감이 아니야. 산군 산준이시다. 산군을 건드리면 3대가 멸한다는 말 못 들었느냐. 저 호랑이는 지금 살생을 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상을 치르러 온 게야. 곽 포수의 말에 다른 포수들도 그제야 호랑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과 발톱을 숨긴 채 얌전히 앉아있는 자태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산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산의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역물을 알아보는 눈썰미가 있었다. 이 호랑이를 쏘는 순간 자신들의 명줄도 거기서 끊어질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이 빌어먹을 겁쟁이 놈들아.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총을 내려 쏘라고. 당장 저 짐승의 대가통을 날려버리란 말이야. 칠성은 곽포수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으나 곽포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돈은 필요 없소. 우리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지 신령을 쏘는 백정놈들이 아니오. 이복의 젊은 양반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네. 저 호랑이가 자네를 살려두고 있는 걸 고맙게 여기고 물러가게. 곽포수는 호랑이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의비를 한 뒤 미련 없이 뒤돌아 대문을 빠져나갔다. 나머지 포수들도 칠성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우두머리의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텅 빈 마당에는 다시 칠성과 그의 패거리 그리고 호랑이만이 남게 되었다. 돈으로 매수한 전문가들마저 도망치자 칠성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이성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안 쏴 못 쏴 좋아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해주지. 호랑이 놈이건 귀신 놈이건 불에 타 죽지 않는 놈은 없을 테니까. 칠성은 이제 인간의 탈을 쓴 악귀나 다름없었다. 그는 패거리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야, 가서 기름 가져와. 그리고 지푸라기에 불 붙여 이 썩어빠진 집구석이랑 저 털북숭이 놈이랑 싹 다 태워버릴 테다.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나아. 건달 패거리들조차 칠성의 광기에 질린 표정이었으나
돈에 눈이 먼 그들은 주저주저하며 부엌에서 등잔 기름을 찾아오고 마당 구석의 집단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자 그제야 호랑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침착하게 위엄을 지키던 놈이었으나 박씨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집이 그녀의 혼이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 것이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거대한 몸집이 일으키는 바람만으로도 마당의 먼지가 소용돌이쳤다. 놈은 입을 크게 벌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쾅!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뒤흔들고 고막을 찢을 듯한 파동이 되어 칠성과 패거리들을 강타했다. 횃불을 들고 있던 건달 하나는 그 소리에 놀라 횃불을 놓치고 뒤로 나자빠졌고 칠성 역시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칠성의 도끼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포가 극에 달하자 발악으로 변질되었다. 저절이 비켜 다 죽여버릴 거야. 칠성은 땅에 떨어진 횃불을 다시 집어들고 기름이 뿌려진 툇마루를 향해 비틀거리며 돌진했다. 호랑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칠성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으나 놈은 칠성을 물어 죽이는 대신 칠성과 집 사이의 공간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으로 불길의 경로를 차단하려 했다. 짐승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집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은 인간인 칠성의 폐악질과 대비되어 더욱 비극적이고 숭고해 보였다. 비키란 말이야, 이 짐승 새끼야. 칠성은 횃불을 호랑이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다. 붉은 불꽃이 호랑이의 은빛 수염을 그슬렸고 매캐한 털 타는 냄새가 났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불을 보자마자 도망쳤을 터이나 산꾼은 물러서지 않았다. 놈은 뜨거운 열기를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불타는 횃불을 든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하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탄식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호랑이가 공격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횃불을 아예 초가지붕 처마 밑으로 던져 올리려 했다. 다 타버려라, 다 죽어버려. 바로 그 순간 호랑이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 아니, 그것은 인내심의 한계라기보다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려는 산군의 결단이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칠성이 던지려는 횃불을 쳐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마당 구석으로 날아가 처박혔지만 불똥이 튀어 마른 집단에 옮겨붙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혀를 날름거리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칠성은 미친 듯이 웃어댔다. 하하 봐라. 결국 타오른다. 내 놈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불은 못 끌 거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마을 사람들도 연기를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성의 만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이미 불길이 거세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칠성의 패거리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호랑이는 타오르는 불길과 미쳐 날뛰는 칠성을 번갈아 보았다. 놈의 등 뒤에는 박씨 할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방이 있었다. 불이 번지면 시신마저 화마에 휩싸일 위기였다. 호랑이는 결단을 내린 듯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불러올 듯 애절하고도 강력했다. 그러고는 칠성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살생을 피하려 했으나 더 이상의 자비는 악을 키울 뿐임을 깨달은 산꾼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칠성은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뒷걸음질 치다. 자신이 지른 불길이 번지고 있는 헛간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눈앞에 호랑이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더 공포스러웠다. 오지마. 저리가. 칠성은 바닥에 떨어진 낫을 집어들고
허공에 휘둘렀다. 호랑이는 그 하찮은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놈의 거친 숨결이 칠성의 얼굴에 닿았다. 칠성은 호랑이의 붉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힌 추악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호랑이는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 내려치면 칠성의 머리통은 박살이 날 것이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내려치는 대신 칠성의 귀청이 터질 만큼 큰 소리로 포효했다. 크앙, 그 소리의 충격으로 칠성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가 넘어진 곳은 불이 붙은 집단 더미 바로 옆이었다. 옷자락에 불이 옮겨 붙자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뜨거워 살려줘 불이야. 자기가 지른 불에 자기가 당하는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패거리들은 불이 붙은 칠성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치기에 바빴고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호랑이는 불타는 칠성을 굽어보며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 꼴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것이 네가 선택한 업보여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불길은 점점 거세져 초가집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져가고 있었다. 호랑이는 다시금 박씨의 방문 앞을 막아섰다. 자신의 털이 그슬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놈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짐승은 인간이 버린 의리를 지키기 위해 불지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고, 인간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불지옥을 만들어 그 속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때였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박씨 할머니의 영혼이 굽어 살핀 것인지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천둥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아니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탐욕의 불을 끄고 더러워진 땅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눈물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진눈깨비는 마치 성난용이 토해내는 물줄기처럼 맹렬하여 칠성이 질러놓은 탐욕의 불길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던 화마호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그라들자 마당은 매캐한 탄내와 젖은 흙냄새 그리고 비릿한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찼다.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진창을 뒹굴었던 칠성은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슬린 옷자락과 검댕이 묻은 얼굴 그리고 공포로 하얗게 질린 눈동자는 영락없는 폐잔병의 몰골이었다. 그는 불이 꺼져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보다는 눈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그림자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빗줄기 사이로 드러난 호랑이의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으니 불길을 막느라 앞발과 가슴털이 거먹게 그슬렸음에도 불구하고 놈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박씨 할머니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놈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허연김은 마치 신선이 타고 내려오는 구름처럼 보였고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가죽은 강철 갑옷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안 그러리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애원하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그의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돌담이었다. 호랑이는 칠성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는데 그 순간 칠성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호랑이의 눈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재판관의 눈이자 죄 지은 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칠성은 그 붉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 늙은 고모 할머니를 핍박하던 패륜돈에 미쳐 날뛰던 광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을 보았다. 으악, 보지마. 나를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다.
칠성은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으나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 지르는 비명인지 호랑이가 보내는 무언의 호통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호랑이는 칠성을 향해 천천히 한 발짝을 내디뎠다. 놈이 발을 움직일 때마다 젖은 땅이 철퍽하고 울렸는데 그 소리는 칠성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칠성의 패거리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지 오래였고 마당에는 오직 죄인과 심판자만이 남겨져 있었다. 호랑이는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덜미를 한 번에 끊어놓을 수도 있었고 거대한 앞발로 머리통을 부숴버릴 수도 있었으나 산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놈은 칠성의 얼굴 가까이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고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묵직한 소리를 토해냈다. 그르르릉, 그것은 뼈와 살을 찢는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타격이었다. 그 소리에 담긴 기운에 눌려 칠성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행렬이 나타나 어둠을 갈랐다. 멈추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십수명의 포졸들이 창과 육모 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쳤고 그 뒤로 관복을 입은 고을 현감이 말을 타고 위엄있게 등장했다. 마을 사람들이 칠성의 폐악질을 보다 못해 읍내 관아로 달려가 신고를 했던 것인데 마침 인근을 순시 중이던 현감이 급보를 듣고 병력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다. 현감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기이한 광경의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불타다만 초가집 진흙탕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사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며 우뚝 서 있는 집채만 한 호랑이. 포졸들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기겁하여 창을 겨누며 대열을 갖췄으나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사또, 호랑이입니다. 사살할까요? 포졸 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으나 현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현감은 어리석은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명관민관이었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보통의 맹수라면 사람들을 보자마자 덤벼들거나 도망쳤을 터이나 저 호랑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관군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호랑이의 위치를 보니 놈은 박씨 할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문 앞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바닥에 엎드린 칠성의 주변에는 낫과 횃불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감은 상황을 단박에 파악했다. 창을 거두라. 저것은 사람을 해치러 온 짐승이 아니다. 현감의 호령의 포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창끝을 내렸다. 현감은 호랑이를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산군이시여, 미련한 인간들이 저지른 소란을 용서하십시오. 관아의 수령으로서 늦게 도착하여 귀한 영물을 욕보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호랑이는 현감을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깜박이더니 크웅하는 짧은 소리를 내고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나 방문 앞을 열어주었다. 마치 이제 공권력이 왔으니 뒤시를 부탁한다는 뜻인 듯했다. 이를 지켜보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저게 정령 짐승이란 말인가. 사람보다 더한 예의를 갖추었구나. 현감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칠성 앞으로 다가갔다. 네, 이놈 내 놈이 칠성이냐. 현감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칠성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네, 그렇사옵니다. 현감은 칠성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꾸짖었다. 내 놈의 폐악질은 들어서 알고 있다. 혈육의 초상에 와서 곡을 하기는커녕 노름빚을 갚으려 집을 팔아먹으려 하고 급기야 불까지 질러 게다가
이 미물조차 지키려 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들다니 내 놈이 인간이냐. 아니면 저 짐승의 털끝만도 못한 잡기냐. 현감의 분노에 찬 일갈은 칠성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칠성은 변명할 기운도 없이 흐느적거렸다. 이미 호랑이의 기세에 혼이 반쯤 나간 상태라 관아의 처벌보다 호랑이의 눈빛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여봐라, 이 페류나를 당장 오라로 묶어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동원 마당에서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결박했다. 칠성은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호랑이의 눈치를 살폈는데 호랑이는 끌려가는 칠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 털에 묻은 빗물을 핥고 있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칠성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자 공포였다. 자신은 저 짐승의 적수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칠성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정리되자 현감은 다시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다. 상군이시여, 이제 아기는 물러갔고 관아에서 장례를 정중히 치러줄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산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감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앞발로 땅을 툭툭 쳤는데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인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고 싶으신 개로군요. 짐승의 의리가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하십시오. 현감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마을 입구를 지키게 하고 호랑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호랑이는 다시금 망부석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다. 놈의 시선은 이제 칠성이 사라진 대문이 아니라 감나무 꼭대기에 위태롭게 매달린 마지막 홍시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홍시는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10년 전 어린 범의 목숨을 구했던 그 붉은 과실. 호랑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새기는 듯했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길 배고프지 하며 건네던 다정한 목소리, 짐승의 거친 털 속에 감춰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제 자신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악인을 쫓아냈고 주인의 시신을 지켰다. 남은 것은 주인이 편안히 저승으로 건너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다. 자신 또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이 경이로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맹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을 대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칠성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는 흉했지만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 공간만큼은 성역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현감은 마을 촌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내 평생 수많은 송사를 다루고 수많은 사람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짐승에게서 도덕을 배우기는 처음이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 후세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요. 저 호랑이는 박씨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지요.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달았다. 동이 터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호랑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불길을 막느라 입은 화상과 며칠간 먹지도 자지도 못한 피로가 몰려온 탓이었다. 하지만 놈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산중의 왕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은인을 보내는 상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산 너머에서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곧
박씨 할머니가 이승을 완전히 떠나야 할 발인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랑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밝혀 있었고 그 별빛이 호랑이의 은빛 털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놈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관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동창이 밝아오자 마을 어귀에는 구슬픈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 상두꾼이 선창을 하면 뒤따르는 상여꾼들이 받아 매기는 그 소리는 새벽 안개를 가르고 산자락을 타고 흘렀다. 박씨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상여 뒤를 따랐고 그 행렬의 맨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주가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산군 그 거대한 늙은 호랑이였다. 놈은 밤새 그을린 털을 빗물에 씻어내고 비록 화상을 입어 절뚝거리는 다리일지언정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여를 호위하듯 따랐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고 개들조차 짖지 않고 길가에 납작 엎드려 산군의 행차를 배웅했다. 장지는 마을 뒷산 양지발은 곧 평소 박씨 할머니가 나무를 캐러 다니며 좋아했던 그 언덕이었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 하관 삭관의 시간이 되자 호랑이는 무덤가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흐기한 삽 두 삽관 위로 덮일 때마다 호랑이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 부디 편히 가시오. 편히 가시오라고 흐느끼는 듯하여 지켜보던 현감과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을 다시 한번 적셨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고 제사가 올려질 때까지 놈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마지막 술잔이 부어지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행하는, 아니 자식이 어미에게 올리는 마지막 하직 인사였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갈 때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터벅터벅 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현감이 기이하게 여겨 포졸에게 명하여 뒤를 밟게 했더니 호랑이가 향한 곳은 숲속의 굴이 아니라 바로 박씨 할머니의 텅 빈 집이었다. 놈은 주인이 없는 적막한 마당에 들어서서 어제 칠성의 난동으로 엉망이 된 툇마루 앞을 잠시 서성이다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 밑으로 가서 털썩 몸을 뉘었다. 그곳은 10년 전 자신이 어린 범이었을 때 처음으로 박씨 할머니에게 홍시를 받아먹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호랑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턱을 괴더니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홍시 하나를 하염없이 올려다보았다. 사실 호랑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늙고 쇠약해진 육신에 어젯밤 화마를 막아내느라 입은 깊은 화상,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 끊어진 기력까지 겹쳐 놈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놈은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을 지키려 했다. 주인이 떠난 이 집을, 그리고 은혜의 상징인 저 감나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맹세. 놈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감기지 않는 무거운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붉은 홍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홍시는 마치 박씨 할머니의 붉은 마음인 양, 혹은 호랑이의 붉은 단심인 양,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박씨 할머니가 부엌에서 바가지를 긁는 소리처럼 정겹게 들렸다. 호랑이는 감겨오는 눈 속에서 환영을 보았다. 따뜻한 아랫목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의 미소. 상구나, 이제 그만 쉬어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호랑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크응하고 어리광 부리는 듯한 작은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산을 호령하던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잠꼬대였다. 그 순간 거센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홍시가 툭 하고 끈을 놓았다. 붉은 과실은 허공을 가르고 떨어져 호랑이의 코앞 10년 전 그때처럼 눈 덮인 땅 위에 탁 하고 떨어졌다. 붉게 으깨진 홍시의 달콤한 향기가 호랑이의 코끝을 스쳤다. 바로 그 찰나 호랑이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지며 앞발 위에 얹혔다. 놈의 눈은 감겼고 거칠게 오르내리던 옆구리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산군산군 이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가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기억을 품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든 것이었다. 마지막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혹은 그 홍시를 따라 저승으로 떠나겠다는 듯, 그렇게 호랑이는 생을 마감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촌장이 혹시나 하여 박신의 집을 찾았다가 감나무 밑에 잠든 호랑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자는 줄 알고 조심스레 다가갔으나 곧 미동도 없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무릎을 쳤다. 아, 하늘이시여, 결국 이 미물이 의리를 지키다 갔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짐승이 해내고 갔습니다. 촌장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현감도 급히 달려왔다. 죽은 호랑이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평온해 보였으며 그 곁에는 붉은 홍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현감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의인 일행이다. 내 이놈의 가죽을 벗기는 대신 비단으로 감싸 장사를 지내주리라. 현감의 명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박씨 할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호랑이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고 의호총 이호추가이라 새겨 넣었다. 즉 의로운 호랑이의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칠성과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은 옥에 갇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짐승의 탈을 쓴 군자, 쥔즈였던 호랑이는 죽어서도 주인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장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박신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그리고 감나무는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않고 매년 가을이 되면 가장 붉은 감들을 따서 호랑이 무덤과 박씨 할머니 무덤에 올리는 풍습을 만들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이 수십 번 변했다. 박씨 할머니의 초가집은 비바람에 사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감나무만은 더욱 크고 웅장하게 자라나 마을의 수호목, 서우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호랑이 감나무라 불렀다. 봄이면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날리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감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에 감 하나를 나눠 먹은 인연을 목숨으로 갚은 호랑이가 살았단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모래 위에 새기지만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뼈에 새긴다지. 너희들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 호랑이의 마음을 잊지 말거라.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감나무 집터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섭거나 섬뜩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듯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마을에는 도둑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그것이 죽어서 산신이 된 호랑이가 여전히 박씨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을 굽어 살피기 때문이라 믿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다.
그것은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뿌리로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을 틔울 것이다. 박씨 할머니의 자비와 늙은 호랑이의 충심총심 역시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스며들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영원히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붉은 홍시처럼 농익은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